청약액잔을 빠져나간 백병성의 전령은 사흘 동안 3번이나 탈 것을 바꾸었다. 첫 번째는 북문 밖 역참에 묶어둔 군마였고, 두 번째는 숫 장수에게 억지로 빼앗은 노새였다. 세 번째로 갈아탄 검은 말은 북쪽 산길의 패가 뒤에 미리 숨겨둔 것이었다. 그는 뒤를 밟히지 않으려고 얕은 개울을 몇 번이나 건넜고 관도를 2번 벗어났다 다시 돌아왔다. 낡은 다리 아래에서는 반 시진 동안 숨소리조차 죽인 채 엎드려 있었다. 평범한 추적자라면 진작길을 잃었거나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모습을 드러냈을 것이다. 하지만 비영은 단 한 번도 전령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가 물가를 달리면 두 귀의 억센 풀 사이로 움직였고 숲으로 숨어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소리와 냄새를 지웠다. 앞길을 막은 산적 둘도 그녀를 늦추지 못했다. 한 명은 목 뒤를 막고 수풀 속에 기절했으며 겁도 없이 칼을 뽑은 다른 한 명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사흘째 새벽 지칠 대로 지친 전령은 관도 옆에 패성황당에 도착했다. 지붕이 반쯤 무너진 사당 안에는 100개 병기에 검은 표식을 단 사내 셋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령은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청약액잔에서 벌어진 일을 숨가쁘게 보고했다. 조벽대주가 죽었습니다. 아이들은? 보고를 받은 사내는 죽은 회수대주의 목숨 따위에는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천례각주가 거두었습니다. 몇 명이나? 철학대 사멸에서 도망친 자도 살아있나? 제갈진이 직접 손을 썼느냐? 질문은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물건의 수량을 확인하듯 차갑고 세밀했다. 전령이 아는 것을 모두 털어놓자 사내는 품에서 작은 나무패를 꺼냈다. 귀군에 전해라. 탈영병을 놓친 대가로 이번 배급은 절반이다. 귀군사 백무진이 반발할 겁니다. 군량이 없는데 무슨 수로 반발하지? 사내는 비웃음을 흘리며 나무패를 전령에게 던졌다. 철학대에서 쉰을 더 뽑는다. 어린 놈도 섞어. 어릴수록 버릇을 고치기 쉽다. 전령은 감히 토를 달지 못하고 나무패를 받아들었다. 무너진 신상 뒤 어둠 속에 몸을 감춘 비영은 그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다. 지금 당장 손을 움직이면 사당 안의 내 목을 모두 벨 수 있었다. 그중 누구도 그녀의 첫 비수를 피하지 못할 터였다. 그러나 비영은 살기를 가라앉혔다. 목 하나보다 그 목소리가 향하는 곳이 먼저다. 제갈진이 전령을 살려보낸 이유도 그것이었다. 그녀는 주군이 열어둔 길을 자기 분노로 끊지 않았다. 해가 오른 뒤 전령 일행은 다시 북쪽으로 향했다. 관도를 따라 반나절쯤 더 달리자 길 위의 풍경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비단과 소금을 실은 상인의 수레는 사라지고 바퀴가 한쪽으로 기운 낡은 군량 수레가 줄지어 나타났다. 수레 곁을 걷는 자들은 분명 병사였으나 갑옷과 신발이 제각각이었다. 누군가는 광군에 찌그러진 철물을 썼고 누군가는 멸문한 문파에 해진 도복 위에 지폿을 걸쳤다. 다리를 저는 자, 한쪽 팔이 없는 자, 병기 대신 목발을 짚은 자도 적지 않았다. 그들이 든 거친 깃발에는 귀군이라는 2글자가 적혀 있었다. 귀신의 군대가 아니라 돌아갈 군대라는 글자였다. 비영은 먼 산비탈에서 군량 수레 하나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수레 옆에 병사는 제 몫으로 받은 주먹만 한 떡을 허리에 차지 않았다. 길가에 웅크린 아이 둘에게 반으로 갈라 건네고 아이들이 마지막 조각까지 삼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빈손으로 대열을 따라갔다. 산등성이 하나를 넘자 낡은 군막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골짜기로 끝나는 규모가 아니었다. 첫 번째 골짜기에는 부상병이 모여 있었고 동쪽의 낮은 벌판에는 병사들의 가족이 지은 움막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더 북쪽 산기슭에서도 밥 짓는 연기가 여러 줄로 올라왔다. 하나의 군영이라기보다 전쟁에서 떨어져 나온 마을 수십 개가 서로의 등을 기대고 겨우 버티는 모습이었다. 비영은 가장 높은 나무 위에 올라 군막의 범위를 눈에 담았다. 언제나 사람과 기척을 정확히 세던 그녀였으나
이번에는 세워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날 밤 귀군 외곽의 군량 초소와 순찰 간격까지 확인한 비영은 마침내 남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가 떠나 있던 닷새 동안 청야객잔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도하는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혼자 죽을 먹을 만큼 회복했고 경수는 아직 걷지 못했지만 밤중에 굴령 소리를 듣고 뛰쳐나가는 일은 줄었다. 아이들은 처음 이틀 동안 찐빵과 고기를 소매와 품속에 몰래 감췄다. 셋째 날이 되어서야 다음 끼니에도 따뜻한 밥이 나온다는 사실을 조금씩 믿기 시작했다. 진삼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음식이 상한다며 호되게 야단쳤다. 그러면서 밤이 되면 남은 찐빵을 아이들의 머리맡에 하나씩 놓고 사라졌다. 들키면 쌀값을 받기 위한 담보라고 우길 것이 뻔했다. 비영은 닷새째 해가 지기 직전에 돌아왔다. 대청에는 제갈진과 배갈인, 진삼, 소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비영은 문턱을 넘자마자 제갈진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주군, 귀군을 찾았습니다. 제갈진이 가장 먼저 물은 것은 군영의 위치도 병사의 수도 아니었다. 다친 데는? 비영의 대답이 아주 잠깐 늦어졌다. 없습니다. 그럼 앉아서 말해. 예. 비영은 제갈진의 오른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맞은편에 있던 배가린이 비어있는 찻잔 하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먼저 드시오, 비영 소저. 감사합니다, 백소저. 비영은 따뜻한 차를 한 번에 비운 뒤 흐트러짐 없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북쪽으로 사흘거리입니다. 군막은 세 골짜기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병사와 가족, 부상자를 합하면 수천입니다. 안쪽 군막까지 들어가지 못해 정확한 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진삼의 손이 장부 위에서 딱 멎었다. 수천이라고? 수백이 아니라? 적게 잡아도 그렇습니다. 진삼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빠르게 움직였다. 한 사람당 하루에 먹는 쌀과 소금, 필요한 장작과 약재가 머릿속에서 무서운 속도로 합쳐지고 있었다. 계산이 끝나갈수록 그의 안색도 잿빛으로 변했다. 배가린이 물었다. 약탈로 버티는 도적 떼처럼 보였소? 아닙니다. 경계는 군대식이지만 가족과 부상자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식량은 심하게 부족합니다. 병사가 자기 몫을 길가의 아이에게 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백무지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군량관이 백병성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비영은 패성황당에서 들은 내용을 남김없이 전했다. 탈영병을 숨긴 대가로 배급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협박과 철학대에서 다시 50명을 뽑으라는 명령까지. 소명의 손이 대검 손잡이에 닿았다. 스승님, 저도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제갈진이 제자의 굳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보내려고 불렀다. 소명은 더 묻지 않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배가린이 비영에게 다시 물었다. 귀군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였는지는 알아냈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깃발에는 귀신 귀가 아니라 돌아갈 귀를 썼습니다. 본래는 살아 돌아가기 위해 모인 군대였다는 뜻이요? 그런 듯합니다. 지금은 백병성이 그 이름을 다른 뜻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비영의 짧은 대답은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다. 제갈진은 손끝으로 찻잔을 천천히 돌렸다. 돌아갈 곳을 미끼로 사람들을 묶어둔 셈이군. 진삼이 불안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주군, 설마 그 수천 명을 전부 청야객잔으로 데려오시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객잔 방이 모자라. 방이 문제가 아닙니다. 밥이, 그러니까 데려오지 않는다. 진삼의 입에서 안도의 숨이 길게 새어나왔다. 제갈진이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다. 우리가 밥을 가져가면 되지. 안도의 숨이 목에 걸리며 진삼이 연달아 기침을 터뜨렸다. 주군,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방금 수천이라고 했습니다. 한 끼가 아니라 겨울을 앞둔 수천 명입니다. 아직 사오라고 안 했어. 그 말씀은 곧 사오라고 하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제갈진은 대답 대신 차를 마셨다. 진삼에게는 그 태평한 침묵이
그 어떤 명령보다 무서웠다. 배가린이 매화검을 옆에 내려놓았다. 나도 가겠소. 제갈진이 눈을 들었다. 화산에서 또 서신이 왔다던데. 그래서 더 가야 하오. 백병성이 멸문 문파의 이름을 팔고 있다면 화산도 모르는 척할 일이 아니오. 나를 감시하는 일은 그것도 계속할 것이오. 참 바쁘시겠소. 배가리는 제갈진의 빈정거림을 가볍게 받아넘겼다. 루주가 일을 벌이는 속도를 생각하면 한가할 틈이 없을 것이오. 비영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덧붙였다. 북쪽 관도는 갈림길이 적습니다. 배가린이 의아한 얼굴로 그녀를 보았다. 비영 소저. 그 말은 무슨 뜻이오? 이번에는 길을 잃을 가능성이 낮다는 뜻입니다. 대청 안에 짧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배가리는 붉어진 얼굴로 헛기침을 했고 제갈진은 결국 참지 못하고 낮게 웃었다. 웃음이 잦아들자 제갈진은 소명과 진삼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소명은 나와간다. 아랑도 데려가. 골짜기 안에서 사람들 틈을 읽을 놈이 필요해. 남은 제자들은 어쩝니까? 객장과 아이들을 지킨다. 백병성이 한 번 왔다고 끝난 것은 아닐 거야. 비영이 곧장 말했다. 저는 먼저 돌아가 길을 열겠습니다. 제갈진은 비영의 눈 아래에 어린 피로를 잠시 바라보았다. 오늘 밤은 쉬어. 주군. 전령이 보고한 뒤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시지는 자. 명령이다. 비영은 대답하기 전에 아주 짧게 숨을 골랐다. 명 받들겠습니다. 그날 밤 진삼은 대청 탁자에 북쪽 지도를 펼쳐놓고 혼자 끊임없이 욕을 중얼거렸다. 관도와 시장, 흑역루의 창고 위치를 붉은 먹으로 표시하고 빈 수레 한 대의 무게에서 시작해 곡식한 섬을 실었을 때 축이 버티는 거리까지 빼곡하게 적었다. 뒤를 지나던 제갈진이 물었다. 잠깐 다녀올 준비치고는 많군. 진삼은 붓을 멈추지도 않았다. 주군께서 잠깐이라고 하신 일은 늘 창고 하나를 통째로 비웁니다. 이번에는 아닐 수도 있지. 그 말씀을 믿을 만큼 짧게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진삼은 체념한 얼굴로 새 종이를 한 장 더 펼쳤다. 맨 위에 적힌 것은 전투 계획이 아니었다. 북부 겨울곡가. 수천 명이 모인 군막을 보았다는 비영의 보고는 이미 낙양에 있는 청야객잔의 금고부터 무섭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진삼이 청야객잔 앞에 끌어다 놓은 수레는 고작 한 대였다. 그렇다고 준비가 허술한 것은 아니었다. 짐칸에는 닷새치 식량과 두꺼운 이불, 말먹이와 약상자 2개가 빈틈없이 실려 있었다. 수레바퀴에는 지늘길에 빠지지 않도록 넓은 덫을 둘렀고 축에는 밤새새 기름을 먹여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아랑은 짐칸에 상체를 반쯤 처박은 채 구석구석을 뒤졌다. 고기는? 없다. 말린 고기도? 없어. 진삼 오빠 먼 길을 갈 때는 잘 먹어야 힘이 나. 그래서 쌀과 콩을 실었잖아.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니까. 너는 고기를 먹으면 힘보다 손이 먼저 빨라져. 내 짐에 손대지 마. 경고가 끝났을 때 아랑의 손에는 이미 약상자 뒤에 숨겨둔 육포한 묶음이 들려 있었다. 진삼이 빼앗으려고 달려들자 그녀는 날렵하게 몸을 돌려 소명의 넓은 등 뒤로 숨었다. 소명 사형, 진삼 오빠가 출발도 하기 전에 사람을 굶겨 죽이려고 해. 소명은 두 사람의 싸움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짐끈을 한 번 더 당겨보았다. 육포는 있다. 진삼이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 편은 하나도 없냐? 수레축은 잘 손보셨습니다. 총관님. 칭찬할 거면 끝까지 내 편을 들어. 대문 앞에서 그 소란을 지켜보던 제갈진은 수레보다 하늘을 먼저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낙양에 첫눈이 내리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북쪽 산에는 벌써 하얀 서리가 깔렸을 것이다. 대청 쪽 문이 열리며 배가린이 여행용 도복 위에 새 겉옷을 걸친 채 나왔다. 매화검은 평소처럼 허리에 차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보찜 하나뿐이었다. 준비는 끝났소.
제갈진의 시선이 그녀의 회색 소매에 머물렀다. 며칠 전부터 창가에서 자르고 꿰매던 바로 그 천이었다. 다만 제갈진에게 맞춘 것이라기에는 품과 길이가 조금 작았다. 내 옷이라더니. 배가리는 태연한 얼굴로 소매를 한번 털었다. 재단하다 보니 남은 천이었소. 남은 천이 한 벌이나 되었소? 포목상이 값을 잘못 받았는지 아주 넉넉히 끊어주었소. 제갈진은 더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수레 위에 가지런히 놓인 다른 회색 겉옷 하나를 집어들었다. 입어보니 몸에는 꼭 맞았으나 역시 한쪽 소매가 반치쯤 짧았다. 배가린의 시선이 그곳으로 갔다가 얼른 엉뚱한 하늘로 돌아갔다. 제갈진은 짧은 쪽 소매를 한번 잡아당기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이 정도면 저기 제대로 방심하겠소. 입기 싫으면 당장 벗으시오. 따뜻하니 됐소. 바람까지 막아주는 방심이군. 배가리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뻣뻣하게 굳어있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비영은 날이 밝기 전에 먼저 북쪽으로 떠났다. 그녀가 남긴 것은 북문 밖 버드나무 아래에 깊이 꽂힌 검은 깃 조각 하나뿐이었다. 그 앞까지 추적자도 매복도 없다는 표시였다. 제갈진과 배가린, 진삼, 소명, 아랑. 5사람이 북문을 향해 수레를 움직였다. 남은 뇌기대 제자들은 대문 앞에 줄지어 서서 스승을 배웅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전쟁터로 떠나는 어른의 등을 바라보는 어린아이들이 아니었다. 제갈진이 없는 동안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아는 무인들이었다. 맹호는 안쪽에서 새 문짝을 달았고 도겸은 북쪽 지붕 위에 올라 관도를 살폈다. 연하는 경수의 붕대를 갈았으며 유라는 장터로 나가 백병성에 관한 소문을 모았다. 태건과 하진은 객잔 주변의 오래된 비상로를 다시 확인했고 진백은 비영이 돌아올 때까지 봉화 신호를 맡았다. 오직 칠성만이 대문 옆에서 반듯하게 서서 제갈진에게 보고했다. 스승님, 서쪽 담의 셋째 덫은 살상용이 아닙니다. 돌아오실 때 실수로 밟으셔도 다치지 않습니다. 제갈진이 걸음을 멈췄다. 밟으면 어떻게 되지? 밀가루 자루가 떨어집니다. 그게 왜 거기 매달려 있지? 아랑 사적께서 도둑을 표시하려면 흰 것이 가장 잘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수레 뒤에서 아랑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휘파람을 불었다. 제갈진은 진지한 막내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다. 아랑의 방문 앞에 옮겨놔. 알겠습니다. 스승님. 아랑의 다급한 외침을 뒤로 한 채 수레가 북문을 빠져나갔다. 북쪽 관도는 지난 전쟁 동안 수없이 많은 병사와 군량 수레가 오간 길이었다. 반듯하던 흙바닥에는 바퀴 자국이 깊은 상처처럼 파여 있었고 길가의 역참 2곳은 아직 무너진 지붕조차 제대로 고치지 못했다. 첫날 정오, 일행은 불에 타버려진 군막터를 지났다. 재가 된 화덕 주변에는 부러진 숟가락과 해진 집신 한 짝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제대로 된 무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거친 나무판마다 죽은 사람의 이름과 고향이 적혀 돌무더기 사이에 꽂혀 있었다. 소명이 그 앞에서 걸음을 늦췄다. 귀군이 남긴 것 같습니다. 배가린이 빛바랜 글자를 읽으며 낮게 말했다. 시신을 데려갈 수 없어 이름이라도 고향 쪽에 두고 간 것이오. 아랑은 바람에 쓰러진 가장 작은 나무판 하나를 찾아 말없이 바로 세웠다. 평소 같으면 분위기를 바꾸겠다며 농담 한마디를 던졌겠지만 그 이름 앞에서는 장난스러운 입술도 열리지 않았다. 제갈진은 돌무더기 앞에서 묵념하지 않았다. 대신 길가에 쓰러진 표식 기둥을 직접 들어 관도 쪽으로 바로 세웠다. 뒤따르는 수레가 밤길에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만든 이정표였다. 진삼이 그 모습을 보며 불길한 표정을 지었다. 뒤에 올 수레가 있습니까? 없나? 지금은 없습니다. 제갈진이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다. 북부 쌀값이 얼마지? 진삼의 얼굴이 즉시 굳었다. 그에게 제갈진이 쌀값을 묻는 것은 하늘이 맑은 날 갑자기 벼락이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전조였다. 왜 물으십니까? 가격을 묻는데 이유가 필요한가? 주군께서 쌀값을 물으실 때마다
금고에 재앙이 옵니다. 한 섬에 얼마냐? 진삼은 결국 전쟁 전에 3배, 낙양 시세의 2배 가까이 되는 값을 털어놓았다. 북쪽의 몇몇 쌍단이 길목을 막고 곡식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제갈진이 다시 물었다. 수천 명이 겨울을 나려면? 진삼은 차마 입으로 대답하지 못했다. 결국 수레를 세우고 품에서 주판을 꺼냈다. 알이 미친 듯 튕기는 소리가 고요한 관도 위로 이어졌다. 계산이 끝난 뒤 그는 죽상을 한 채 주판을 품에 넣고 대신 흑영루의 전서패를 꺼냈다. 아랑아. 응, 오빠. 동쪽 삼리에 흑영루 연락점이 있다. 이 패를 주고 북문 창고에서 빈 술에 10대를 먼저 올리라고 해. 아랑이 어이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한 대면 된다며? 입 다물고 뛰어. 해지기 전에 돌아오면 육포 하나 준다. 말이 끝난 자리에는 이미 아랑의 모습이 없었다. 배가린이 먼지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진 방향을 보다가 진삼에게 물었다. 아직 귀군과 싸울지 도울지도 정하지 않았는데 수레부터 부르는 것이오? 진삼은 다시 고삐를 잡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사람이 수천 명이면 어느 쪽이든 쌀은 필요합니다. 싸우려 해도 먹어야 하고 도우려 해도 먹어야 합니다. 굶은 군대는 제일 먼저 장부를 망칩니다. 제갈진이 피식 웃었다. 장사는 잘하는군. 죽음께 배웠습니다. 사람부터 살려놓아야 받을 것도 생기는 법이지요. 둘째 날부터 관도에는 군량 수레의 흔적이 더욱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전날 내린 비 위로 빈 수레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무거운 수레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자국이 깊게 찍혀 있었다. 그런데 정작 길가 마을의 곡식 창고들은 문짝만 열린 채 텅 비어 있었다. 진삼은 창고 경첩에 묻은 새 기름과 진흙위 바퀴의 폭을 비교했다. 같은 자들이 쓸어갔습니다. 값을 주기는 했겠지만 다른 상인이 살 곡식을 한 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겨울이 오면 귀군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굶습니다. 백병성 짓이오? 배가린의 물음에 진삼은 성급하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북쪽으로 올라간 수레의 덫해가 옛 광군 병기창에서 쓰던 규격과 같습니다. 소명은 길가 진흙에서 작은 쇠조각 하나를 주었다. 철학문의 문양 한쪽을 서툴게 베낀 깃대 장식이었다. 그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다 말없이 품속에 넣었다.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마른 나무 껍질에서 비영이 남긴 2번째 표식이 발견되었다. 길게 그은 칼집 3줄은 적의 정찰대가 셋이라는 뜻이었다. 그 옆에 4번째 줄은 중간에서 끊겨 있었다. 포로로 잡아둘 자가 하나 있다는 표시였다. 제갈진은 수레를 관도 아래 숲에 숨기게 했다. 그러나 그들이 산허리를 돌아 올라갔을 때 싸움은 이미 끝나 있었다. 정찰대 둘은 목이 꺾인 채 숲을 깊숙이 치워져 있었고 남은 하나는 혈도를 제압당해 나무에 묶여 있었다. 그 옆에 선 비영의 검은 옷에는 먼지 한 점 보이지 않았다. 주군, 수고했다. 비영은 붙잡힌 사내의 허리에서 빼낸 목패를 2 손으로 내밀었다. 한쪽에는 백병성의 검은 낙인이, 다른 쪽에는 귀군이 쓰는 군량 번호가 함께 새겨져 있었다. 2 조직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백병성이 군량을 대고 귀군이 사람을 보냅니다. 배가린이 포로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귀군의 군마까지 얼마나 남았소? 고개 하나입니다. 일행은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마지막 산등성이에 올랐다. 매서운 늦가을 바람이 옷자락을 잡아당겼고 산 너머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여러 겹으로 피어올랐다. 제갈진이 가장 먼저 꼭대기에 섰다. 나머지 4사람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낡은 천막 수백 개가 새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면 거대한 짐승의 몸에 내려앉은 잿빛 비늘처럼 보였다. 갑옷을 벗지 못한 병사와 목발을 짚은 부상자, 물동이를 나르는 아이들이 그 사이를 느릿하게 오갔다. 중앙의 가장 큰 깃발이 차가운 바람을 받아
거세게 펄럭였다. 귀군. 돌아갈 군대. 아랑이 자기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진삼은 말없이 군막과 피어오르는 연기줄기를 세고 곡식 창고의 크기를 빠르게 가늠했다.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으나 이번만큼은 망했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배가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상대할 것은 도적대가 아니었소. 제갈진은 한동안 골짜기 아래를 바라보았다. 굶주린 수천 명은 칼 한 번 휘둘러 쓰러뜨릴 적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사람을 팔아 겨울을 넘기는 거래를 그대로 둘 수도 없었다. 내려가자. 제갈진이 먼저 비탈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진삼이 무거운 발로 뒤따르며 물었다. 가서 무엇부터 하실 생각입니까? 제갈진의 시선은 군막 가장자리에서 빈 그릇을 들고 서 있는 아이에게 머물러 있었다. 밥부터 먹여야지. 진삼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지금은 그 말씀이 제일 무섭습니다, 주군. 그러면서도 그의 손은 이미 품속에 흑영루 전서패를 꺼내 들고 있었다. 산 아래로 내려갈수록 군막은 많아졌고 많아질수록 형편은 더 초라해졌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희끗한 천막들이 골짜기를 메운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같은 천으로 지은 군막은 둘도 없었다. 광군의 찢어진 막사에 장사꾼의 천막 조각을 덧댄 것이 있는가 하면 이름난 문파의 깃발을 뜯어 바람막이로 삼은 것도 있었다. 한때는 휘날리는 글자만으로 산문을 떨게 했을 깃발이 이제는 굶주린 병사의 잠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군막 사이로 아이들이 물동이를 날랐다. 한쪽 다리가 없는 산에는 나무 토막을 깎아 숟가락을 만들었고 팔에 붕대를 감은 여인은 입술로 실을 물어 병사들의 해진 옷을 기웠다. 어디를 보아도 병기는 널려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제갈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검도 창도 아니었다. 엎어놓은 빈 그릇들이었다. 며칠째 물로 배를 속인 그릇은 깨끗했다. 할자 먹을 것조차 남지 않았으니 설거지할 수고도 없었던 것이다. 제갈진 일행이 골짜기 입구에 닿자 뿔피리 소리가 짧게 울렸다. 처음에는 하나였으나 곧 좌우 언덕에서 두 소리가 더 받았다. 흩어져 있던 군막의 천이 들리고 수십 명의 병사가 쏟아져 나왔다. 들고 있는 병기는 제각각이었다. 창날은 이가 빠졌고 칼집은 주인이 달랐으며 방패에는 광군과 세가의 문양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움직이는 발만은 한 몸처럼 맞았다. 굶주려 볼이 패이고 부상으로 허리가 휘어도 군대에서 뱀버릇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맨 앞에 사내가 창을 비스듬히 세웠다. 여기서 멈추시오. 소명이 대검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앞으로 나섰다. 길을 막은 창은 보았으나 창끝 너머에서 흔들리는 병사의 무릎도 함께 보았다. 귀군사 백무진을 만나러 왔다. 무기를 내려놓으면 안내하겠소. 그 말을 들은 아랑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자기 귀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듯 진삼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진삼 오빠, 저 사람 지금 우리더러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한 거 맞지? 진삼이 마른 입술을 엄지로 문질렀다. 나도 잘못 들었으면 좋겠구나. 여간비를 내라고 했다면 대신 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잘 들었어. 제갈진이 태연하게 답했다. 그래도 당장 때리지는 마. 제가 언제 사람을 보자마자 때렸다고 그러세요? 소명이 무심하게 말했다. 지난달에 3번. 그건 보자마자가 아니라 3마디나 들은 뒤였거든요. 3마디면 참을 만큼 참은 거죠. 팽팽하게 창을 겨누던 귀군 병사 몇이 저도 모르게 아랑을 보았다. 웃을 형편은 아니었지만 금방이라도 찌를 듯하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웃음은 밥과 달라 굽는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때 군막 안쪽에서 굵은 목소리가 날아왔다. 길손에게 칼부터 내놓으라 하면 어느 미친놈이 순순히 내놓겠느냐. 창 치워라. 사람들이 좌우로 물러났다. 키가 큰 중년 사내가 군막 사이에서 걸어 나왔다. 털가죽을 덧댄 낡은 갑옷을 입었고 오른쪽 뺨에서 턱까지 오래된 칼자국이 내려와 있었다.
등에 맨 장창의 창날만은 눈처럼 깨끗했으나 창대에는 깎고 감고 다시 손질한 흔적이 겹겹이 남아 있었다. 군량은 떨어져도 병기 손질만큼은 놓지 않은 사람의 창이었다.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던 아이가 나무 그릇을 내밀었다. 대장군, 죽 식어요. 사내가 그릇 안을 내려다보았다. 바닥이 훤히 비치는 묽은 조죽이 반쯤 남아 있었다. 대장군 아니다. 그럼 귀군사. 그 말은 더 어렵지 않으냐. 사내는 잠시 그릇을 보다가 아이에게 돌려주었다. 내가 먹어라. 아저씨는요? 나는 조금 전에 먹었다. 거짓말이었다. 그릇 가장자리 어디에도 입을 댄 흔적이 없었다. 아이도 그것을 모르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이런 거짓말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닌 듯 더 묻지 않았다. 두 손으로 그릇을 봤더니 내용물이 쏟아질까 종종 걸음으로 군막 사이를 달려갔다. 사내가 제갈진을 보았다. 백무진이요. 제갈진.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이 골짜기에 있겠소. 백무진의 시선이 제갈진의 빈 허리춤에서 잠시 멎었다. 이어 백아린의 소매에 새겨진 매화 문양과 소명의 대검, 아랑의 손목에 감춘 비도를 차례로 보았다. 굶어도 사람 보는 눈까지 굶은 사내는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이 진삼에게 멎었다. 저 사람도 무인이요? 진삼이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돈 드는 일이 보이면 제일 먼저 달아나는 선량한 총관입니다. 칼에는 재주가 없으니 저한테는 창끝을 거두셔도 됩니다. 제갈진이 한마디를 보탰다. 저놈이 제일 위험해. 죽은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까지 제 신용을 깎으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 신용은 깎일 때마다 이자가 붙잖아. 백무진의 굳은 얼굴에 금이 갈 듯하다가 가까스로 멈췄다. 그는 헛기침으로 입가를 누르고 다시 제갈진을 향했다. 천하제일이니 무엇을 하러 이런 곳까지 왔소? 밥 먹이러. 너무 간단한 대답이라 오히려 귀군 병사들의 창끝이 일제히 움직였다. 백무진의 얼굴에서는 방금 떠오르려던 웃음이 깨끗이 사라졌다. 우리를 거지로 보았군. 굶는 사람한테 밥 먹이자는 말이 모욕이면 굶기는 쪽이 잘못이지. 그 밥값으로 무엇을 가져갈 생각이요? 그건 저놈이 정할 거야. 제갈진이 진삼을 가리키자 진삼의 낯빛이 대번에 어두워졌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방금 떠맡았습니다. 특히 사람 수를 보니 아주 큰일을 떠맡은 것 같습니다. 골짜기 안쪽에서 기침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눈이 녹은 흙바닥에서는 젖은 집과 약찌꺼기, 오래 끓인 가죽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다. 백무진은 잠시 그 소리를 듣다가 입을 다물었다. 백아린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백귀군사, 우리는 귀군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오. 그러나 백병성에 넘겨진 아이들과 병사들에 관해서는 반드시 들어야겠소. 백무진의 눈빛이 칼날처럼 굳었다.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소? 살아 돌아온 아이들에게 들었소. 뒤쪽에 서 있던 부장 하나가 창을 고추세웠다. 탈영병을 숨겼단 말이냐? 창끝이 완전히 겨눠지기도 전에 아랑의 모습이 사라졌다. 다음 순간 그녀는 부장의 옆에 붙어 있었다. 한 손은 그의 창대를 아래로 누르고 다른 손의 비도는 귓불 아래에 살짝 닿아 있었다. 아이한테 탈영병이라고 한 번만 더 해봐. 조금 전까지 총관에게 제잘거리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노예시장에서 살아남아 남의 눈과 손을 먼저 읽던 아이가 어느새 사람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드는 무인이 되어 내놓는 경고였다. 그 다음 말은 한쪽 귀로만 듣게 해줄 테니까. 아랑. 제갈진이 이름을 부르자 비도는 즉시 사라졌다. 아랑은 창대까지 가지런히 돌려주고 한 발 물러났다. 스승님께서 때리지 말라고 하셔서 참는 겁니다. 다음에는 세 마디까지 안 기다려요.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으나 백무진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만. 백무진은 제갈진 일행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중 누구도 굶주린 병사들의 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누구도 빈 창고를 보고 동정부터 꺼내지도 않았다. 무기는 지니고 들어오시오.
대신 군막 안에서 먼저 뽑는 자는 귀군의 적으로 알겠소. 좋소. 배가린이 답했고 제갈지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들이 군막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말없이 길을 비켰다. 경계하는 눈도 있었고 기대하는 눈도 있었다. 천하제일인을 구경하려 목을 길게 뺀 아이는 어른의 품에 금세 감춰졌다. 제갈지는 그것을 보고도 아는 척하지 않았다. 굶주린 사람의 기대는 칼보다 다루기 어려웠다. 걷던 아랑이 자꾸 오른쪽 산비탈을 돌아보았다. 눈을 쓸어낸 낮은 돌무더기들이 줄을 맞춰 놓여 있었다. 무덤이었다. 나무패마다 이름과 고향, 죽은 날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고 기울어진 폐에는 새 나무를 대어 받쳐 놓았다. 반면 산 사람의 군량 창고는 지붕이 반쯤 주저앉아 있었다. 아랑이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스승님, 봤어. 산 사람 천막보다 죽은 사람 무덤이 더 반듯해요. 앞서 걷던 백무진의 걸음이 잠시 멎었다. 죽은 자는 다시 배고프지 않으니까. 그 말에는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다. 백무진은 중앙 군막에 천을 걷었다. 안에는 장식도 높은 의자도 없었다. 북부지도가 놓인 탁자와 부러진 창을 모아둔 통, 여러 번 기운 담요가 전부였다. 주인의 권위를 보여주는 물건은 없었지만 지도 곳곳에 박힌 검은 나무패만으로 이곳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죽음을 보았는지는 알 수 있었다. 앉으시오. 제갈진과 백무진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백무진은 무기를 풀지 않았으나 먼저 손을 얹지도 않았다. 군막 밖에서는 조금 전에 아이가 나무 그릇 밑바닥을 숟가락으로 긁고 있었다. 딱딱한 나무가 빈 그릇을 긁는 소리가 천막 사이로 자꾸 스며들었다. 아직 뽑히지 않은 병기보다 그 작은 소리가 훨씬 날카로웠다.